전월세값 정부가 정한다? 이건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주는 내용이 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담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서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제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정해준다? 이 법안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월세를 과하게 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임대인과 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입니다. 이 표준 임대료에 따르면 이건 누가 정하느냐?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가, 네. 또 주변 임대 시세, 물가, 대출, 금리를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요. 예. 상한 선폭을 추가로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공부합니다. 나라가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제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전세 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담겼다면서요? 네,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 전세 계약 기간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원한다면 최장 6년까지 2년에서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 박 기자님, 이거 정의당에서는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도 냈어요? 저희 이제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 아, 예, 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부담을 예. 하거나 혹은 그 단기간만 치료하게 되는 이제 예. 그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보통 이제 2년 계약 이후에 계약 해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임차인이 예. 요구하게 되면 이제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우리 중소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업권이나 재산권보다는 주거권이 더 앞서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계약갱신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고 외국에도 이런 입법례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국가가 어쨌든 임대료를 정해서 이것만 받아라가 아니고 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네. 그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고 판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표준 임대료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변 시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시하게 하자는 거고 예. 임대차 분쟁 조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물론 이 새 들어가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이런 게 6년이건 9년이고 이렇게 연장이 되면 참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집주인의 재산권을 좀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그 논란이 나왔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 논란이 피해가기 어렵겠지만 예. 결국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100%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네네.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그 임대인에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전세 계약 기간을 조금 늘려서 세입자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반대로 전세값 좀 올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될 당시에도 전세값 많이 올랐다 이런 자료들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90년도에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네. 1990년이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죠. 전세값을 잡겠다면서 이런 비슷한 법안을 시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4년 동안 꾸준히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나왔던 거죠. 역시 네. 시장의 힘을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건데요. 예. 이런 움직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실제 취재를 해보면은 강남이나 마포 등지에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이런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실제로 강남, 마포의 전세 매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릴 수가 없다면 차라리 매물을 거두겠다.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집주인을 좀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움직임이 있고, 물론 여당에서 지금 뭐 공력 여당이니까 추진하면 어지간한 법안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안건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매물 걷어들이기도 하는 반면에 이렇게 그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게 제한되기 전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겠다, 뭐 1억, 2억 올리겠다, 이런 움직임도 지금 실제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정치권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89년도에 전세값이 최고로 올랐는데 네. 그때 주택임대차법이 도입될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자살 사태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을 보면 모든 임대차 관계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와 있고, 예. 그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나와 있고, 네네.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또 임차료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모든 임대차 관계를 파악해서 그 임대차 관계가 등록된 공적 문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것에 근거해서 과세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한 번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은 네. 그걸 이제 임대소득세 형태로 과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큰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일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점은 정책 당국이 좀 주의 깊게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집값 오르고 또 전세값도 오르면서 시민들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면서요? 요즘 경실련이 이런 자료 상당히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값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실련이 김영삼 정부 이후에 모든 정부의 아파트값을 분석을 했습니다. 25평형, 우리가 흔히 많이 네. 3인 가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25평형 가격을 분석을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억 5천만 원 올라서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게 액수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액수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내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비율로만 봐도 6개 정권 가운데 톱3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로만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경실련 최근에 이런 자료 참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박원석 의장님도 사실 시민단체 활동 많이 하셨지만 네네. 요즘에 사실 이 부동산 문제 비판하는 데가 뭐 야당보다 시민단체가 더 매섭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대책을 뭐 22번이나 내놨지만 예. 크게 봤을 때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정부가 시민단체의 저런 지적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만 이 좌우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세계 경제의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여서 예. 정권간 비교를 한다는 게 꼭 정확한 어떤 그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네. 하나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여러 규제를 취하고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일부에서 그 보란 듯이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어디서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꿰는 건지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 정책을 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 정부가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사실 공급 문제 여전히 좀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은 도심 재개발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권 주자가 있죠. 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그리고 용적률 상향은 야권의 아젠다였습니다. 야권이 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심을 더 고밀로 효율성 있게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상향, 또 신규 택지 개발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강북 뒷골목과 같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 서울 도심에 중요한 지역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도시 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뭐
여당과 제1야당 뭐 두 정당이 사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많이 좀 쥐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한 거 같은 경우는 안건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아이디어기도 해요.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을 더 있어야 된다. 반면에 현 정부는 사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어느 쪽에 또 공감을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 이 보급량으로 보면 보급률로만 보면 100%를 넘었기 때문에 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뭐 어느 집이든지 좋으니까 내가 집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입지도 따지게 되고 또 새 집이냐 아니냐 따지게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서울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공급 정책은 지속돼야 되는데 어떤 공급 정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좀 저렴한 그리고 공공성이 높은 이런 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용적률 상향을 하되 예. 그 상향된 만큼 개발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이게 또다시 이제 투기 거품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그런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전 용적률 상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대책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